자, 그러면 현종 몽케로 넘어갈게요. 이 현종 몽케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차카타이나 케오과 달리 그 징기스칸의 막내 트로이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제 몽케라든지 이제 세조 쿠빌라이가 이제 훌라구, 아리부케 이런 사람들 다 막내 트로이의 이제 자손들인데, 자, 몽케를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몽케는 자기 동생이었던 훌라구에게 서방 원정을 시키죠. 그래서 훌라구가 이제 그 당시 그 세주쿠 트루크나 아바스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세웠던 나라가 이란국이에요. 이란국.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투르크로부터 서아시아 패권을 착취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그다드를 함락을 시키고 철저하게 파괴를 했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을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몰아내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공격을 했는데, 그 이집트에 이때 이제 맘무르크 왕조가 있어요. 맘무르크. 이 맘무르크 왕조는 그 누가 세운 거예요? 투르크 노예 병사들이 세운 왕조들인데, 이 맘무르크 왕조의 패배를 해요. 아일 자란트 전투에서 패배를 하거든요. 아일 자란트 전투에서. 그래서 이 아일 잘란트 전투에 아일 잘르트, 예, 아일 잘르트, 예, 제가 써야 되는데, 아유, 뒤에 제 발음이 엉망해가지고, 잠깐만 찾아보세요. 그냥 아일 잘르트 전투가 있어요. 예, 뭐 중요한 전투는 아닌데 아일 잘르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예, 그게 최초로 이제 그냥 몽골족이 패배한 전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중단을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란국을 건설했다. 원래 이란국은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이슬람을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대신에 네스티우스교 경교를 내세웠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슬람교 다시 전환을 해서 국교화되고 오히려 이제 뭐냐면 이슬람 문화를 더 발전시키는 왕조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란국은 나중에 분열되죠. 분열된 여러 그 이란국 세력들을 다시 통합하고 멸망시켰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누구야? 갑자기 14세기 때 등장했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누구죠? 티무르 제국이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현종 몽케는 중국 원정 사천성 양양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포 맞고 죽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갖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자, 하여튼 그 외에도 이제 토본이나 대리국, 그 다음에 안남, 이런 것들인데, 그 진왕조 공격했다가 패배하죠? 몽골족들을. 쩌낭조를 공격했다가 이제 패배를 했죠. 그 몽골족들이. 자, 그리고 예전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넓은 토지를 이제 점령하다 보니까 그 당시 뭐 정보통신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나 문화나 뭐 풍습이나 민족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혼자 다 통치하기 힘들어. 그래갖고 코비라이칸 데칸 지위에 그 당시 이제 그 사항국이 분리 독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 중국의 원죄국을 받던 못이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사항국이 분리해서 실제 운영하는 독립된 제국이었죠. 그래서 사항국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뭘로 나눠져 있죠? 일단 그 러시아 지역으로 뭐가 있어요? 키차코 왕국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주치 울류스라고 해요. 주치. 예. 주치는 누구예요? 바투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자카타의 한국 또는 자카타의 울류스 이렇게 하고, 이다국은 홀라구 울류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 다음 오고타의 한국은 오고타의 울류스 이렇게 4개 한국은 나눠지게 되고, 그 중에 오고타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중에 차카타이 한국에 흡수 통합이 되죠. 네. 차카타이는 나중에 동차카타이, 서차카타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중에 티무르 제국도 이 차카타이 한국에 나왔긴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4개 한국으로 분열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몽케가 죽고 나서 이제 4분이 일어나죠. 누구하고 싸워요? 그 당시 이제 그 코비라이 칸하고, 그 다음에 그 막내였던 아리부케 이렇게 이제 싸우는데, 결국에는 이 쿠비라이하고 아리부케가 이제 대립하면서 그때 누가 이기죠? 쿠비라이가 이기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몽골평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때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 고려가 항복하고 원나라 갔는데,
그러니까 충녕왕, 그러니까 누구야? 그 충녕왕이 이게 세자 시대 때 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누구를 설까 하다가 원종이네, 원종이 세자 시대에 갔는데 누구를 썼어요? 그 아리페케가 아니라 쿠비나이의 줄 썼죠. 줄을 잘 쓴 거죠, 원종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쿠비나이하고 이제 그 약속을 맺죠. 너희들이 나한테 충성을 다하면 뭐냐면 그 너희들 보존해주겠다. 너희들 풍습을 보존해주겠다. 그래갖고 했다가 나중에 충녕왕 때 그 아버지 예전에 쿠비나이가 원종의 약속을 좀 명문화 시켜달라. 그래갖고 명문화 시킨 게 뭐냐면 세조 구제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쿠비나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쿠비나이는 몽골 총원의 어떤 군사력과 중화 제국의 경제력,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업 이렇게 결합해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그래서 이 쿠비나이는 몽골의 대칸과 그 다음에 그 중국의 황제 양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도를 카라콜에서 어디로 옮기죠? 북경으로 옮기죠. 북경. 그래서 이 북경을 이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대도라고 했어. 대도. 대칸이 사는 동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도. 그래서 대도가 있고 그 원나라가 이제 그 당시 수도를 대도 옮기고 그의 원명청 계속 뭐죠? 수도가 북경이었죠. 북경. 그래서 북경을 옮기고 나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그 쿠비나이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대운하를 개수하는 거예요. 대운하를. 예전에 아마 대운하 한번 얘기할 때 말했을 거예요. 대운하는 순하가 만들어지고 나서 당나라, 송나라 계속 쓰였다가 금나라 때 파괴됐어요. 금나라 때. 왜냐면 금나라 때 쓸 필요가 없지. 왜냐면 송하고 금이 단절되다 보니까 우리가 철도망이 지금 남북하고 이렇게 단절되는 것처럼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쓰지 않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가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북경은 소비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대도시에 있는 인구들을 먹여 살려면 강남에 물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폐허됐던 것들을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양자 문제가 그때 만들어진 대운하를 다시 복구시키고 개수했던 왕제가 두 명 있다고 했죠. 하나가 원나라의 쿠비나이, 또 하나가 영락제. 이들이 이게 복구시킨 이유가 뭐냐면 수도인 북경을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거야. 네,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중국식 연어를 사용했죠. 죽통이라는 연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중국 관료 제도를 많이 채용했다. 그 다음 몽골 제국의 중국적 황제 지배 체제, 원제국제가 이제 그 제국 제도가 하나 됐고, 조공채봉 국가 체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종전의 정복전에 더 넘어서 중국식 조공채봉 관계는 이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남송을 정벌하죠. 예, 그래서 중국 역사상 북방민족이 전 중국을 지배한 정복왕조가 수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그 몽골 세제예요. 몽골 제국 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몽골 제국인데, 자, 몽골 제국의 세제는 특징이 뭐냐? 이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양사 개론에 이원적인 특징이 있는데, 근데 이걸 이원적인 체제를 잘못 착각하신 분이 있어. 이걸 이중적 지배 체제로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 지배 체제가 아니라 요때 이중적인 그는 이원적인 특징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종전에 그 몽골이 초창기 때는 세금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약탈했잖아. 몽골 특유의 약탈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몽골이 이제 쿠빌라이 칸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오구타이 칸 이후부터 해서 이런 이제 뭐냐면 정복전을 하면서 합리적인 수치 체제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정복지에 있는 이제 농경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그 수치제를 또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몽골 세제는 이렇게 약탈적인 성격과 몽골식 약탈적 성격과 그다음 종전에 한인들의 정통적 간행들이 내려왔던 양세법 같은 이런 세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적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중적 지배체제와 연결시켜서 마치 이걸 뭐냐면 원나라하고 원나라 지배하에서 이제 있었던 몽골인가 한족들이 그 세제가 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 꼭 기억을 해서 이게 아니라 두 가지 성격이 있다. 뭐다? 약탈적 성격과 그 다음에 정복진 한인의 정통적 간행 성격도 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강남과 강북의 뭐냐면 차이도 있어요.
이건 원나라 이후부터 해서 저희 명나라까지 계속 가는데 명청까지. 자,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뭐냐? 자, 강남은 인구가 토지와 인구와 토지 중에 어느 게 더, 그러니까 인구와 토지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한 토지를 강조해. 토지의 비용도가 되게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어디에 걷는 게 편할까요? 토지 중심으로 걷는 게 낫죠. 그다음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토지 중에 상대적 인구가 좀 많고, 이거는 그 비교 우위예요. 강남이 많지만 상대적 의미에서 토지 비용도 떨어져. 그러니까 어디에 집죠? 인구나 아니면 재산에 걷는 게 낫겠죠. 인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세제가 좀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명나라 때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명중기 이후부터는 일조편법은 뭐냐면 강남 중심의 세제를 바탕으로 강북 통합한 거죠. 그 전까지는 강남 세제와 강북 세제가 틀렸어. 이거 원나라뿐만 아니라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야. 지역적인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탈적 성격과 정복지 한의 정통 간행 정주가, 그 다음에 이걸 이원적이라고 했어요. 이중지배체제가 이원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강남과 강북의 어떤 지역 차별 때문에 이런 세제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 칸 이전에도 이제 조세제도를 정비했던 왕이 누구예요? 태종이죠. 그 태종 누구야? 오고타이 칸 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한 호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세금 제도를 정비를 했고, 그러면 그 세금 제도 내용을 이제 보면 조세제도의 이제 특징이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의 지역적 특징의 차이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약탈적 성격과 정복직 한인의 존중하는 성격,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자, 일단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세장가 있고 가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장과 가차 중에 세장은 중국식 세제야. 중국에 어디에 나온 거죠? 양세법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양세법의 정세와 지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주로 많은 쪽을 선택하죠. 왜 이런 세제가 필요하냐면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의 비용도가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토지의 비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에서는 토지를 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갖고 있는 데인데 그 호가 많은, 낭병내가 많은 호가 있어. 그러면 보면 국가 입주할 때는 어디에 걷는 게 있어요? 호세와 지세 중에 정세가 많은 호가 있는데 정세 많이 걷고, 물론 이제 일부 중에 지세가 많은 호가 있겠죠. 그런 세제도 이제 분화되는 거죠. 강북의 특성상. 그러나 가차라는 것은 그건 이제 사조와 포온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몽골식 수탈 체제, 약탈 체제에 이제 반영된 세제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조와 포온은 이제 가차는 뭐냐? 사조는 비단이야. 그다음 포온은 은을 걷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비단과 은을 국가에 갖다 바치는 것도 있고, 자기 이제 할당된 그 귀족들, 몽골 귀족들 갖다 바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갖고 있는데, 나중에 포온은 은에서 갖다 해서 뭘로 바뀌는? 초나로 바뀌어요. 교초로 바뀌는 것도 하죠. 원조 특유한 세법들이 반영되어 있다. 자, 강남 지역은 이제 좀 볼게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기는 문탄세 추세를 이제 적용했어요. 추세. 근데 이제 문탄세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문탄세는 인두세예요. 인두세. 그러니까 인두세라는 건 뭐냐면, 재산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그냥 가세하는 거죠. 일률적으로.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을 나는 거야.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양세법으로 이제 완전히 적용됐다. 그래서 재산에 비례에 따라서 걷는다. 되게 이제 토지가 많음에 따라서 생산력 비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인 거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눈여겨볼 게 뭐냐, 이 문탄세라는 것은 어디에 기원하냐. 아까 이제 그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인세제지만, 문탄세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걷는 거는 중국 세법이 아니죠. 이건 뭐죠? 옛날에 몽골족들이 약탈하는데 뭐 얘 잘 싸고 못 싸고 뭐 가졌어요. 그냥 다 약탈하면 되지? 이런 식의 세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강남 지방에 이제 초창기 때 문탄세 추세를 그건 문탄세는 아까 그 원조 특유의 세법, 그러니까 약탈식 세법이고, 그냥 추세는 뭐죠? 중국 세법이야. 이것도 이원적 특징을 갖고 있다가 하도 이제 곳곳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까 문탄세를 폐지하고 완전히 이제 중국 세법으로 넘어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펴보듯이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원적 성격 아까 뭐라고 했죠? 약탈적 성격과 그 다음에 중국식 그 세제가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또 강남과 강북의 기준이 그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의 어떤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중적 지배 체제에 거기서 걷는 세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제 형태가 그 원나라만 적용됐냐? 그게 아니죠. 그 몽골 제국들이 지배했던 여러 나라들, 뭐 이단국이나 차카타이나 오고타이, 뭐 키차크 왕국에 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요. 그래서 몽골의 정통적 세제하고 약탈 세제와 그 지역의 정주민들의 세제를 혼합한 세금 제도를 운영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좀 약간 몽골 제국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이제 형성평가에서. 자, 289페이지 펴보세요. 자, 38번 문제 볼게요. 38번. 자, 다음 미출진 그는 누구이며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역할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는 요 왕실의 후손, 이거 잠깐만. 이거 38번 했네. 39번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맞나? 맞다. 잠깐만. 맞아요. 38번 맞아요. 이게. 제가 착각했어. 자, 그는 이제 요 왕실의 후손이 야율초제를 등용해 의례를 제정하고 집회를 반행했으며 세법을 정비하는 정치체제의 기초를 마련했다. 가를 수도 정해서 도성을 건설하고. 자, 이 가에 들어갈 도성은 어딜까요? 예, 요거는 칼라코놈이죠? 칼라코놈. 그 다음에 그는 누굴까? 일단 오고타이 칸이죠. 오고타이 칸.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역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역참을 설치했다. 잠치라고 하죠. 역참을 또. 그래서 이제 역할은 여행하는 사람에게 공용으로 숙박과 역마를 제공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오고타이 칸의 업적을 물어보는 기출문제 있어요. 그래서 오고타이 칸 업적 쓰라고 몇 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죠. 자,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기획의 구성원의 특징을 종전의 유목국가의 조직과 비교해서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상인들이 몽골을 도와준 이유를 무엇이고 몽골 제국의 어떤 정복할 때 보여준 역할 써보시오. 자, 몽골이 대정복 사업의 군사적 기반은 천호 백호제를 이들 기반으로 한 구성된 1만 명의 친위대, 이걸 뭐라고 하죠? 캐시라고 하죠. 캐시. 예. 은혜를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 구성의 특징은 천호장이나 백호장은 그 부족에게 선출된 부족장이나 시족장과 달리 징기스칸의 어떤 개인적 충성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만을 또 써야 되겠죠. 이게 좀 핵심하고 키워드가 빠진 것 같은데 초부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족적인 기반이 아니라 탈부족적, 초부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꼭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몽골 상인들이 그러니까 상인들, 특히 이슬람 상인들 있죠. 이슬람 상인들이 왜 몽골을 많이 도와줬을까? 일단은 이 사람들 입장 올 때는 여러 명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한 명의 지배를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삥땅을 뜯는 것보다는 그냥 한 명한테 갖다 바치는 게 제일 좋잖아. 그리고 또 치안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제국이 필요하죠. 이런 것 때문에 몽골 제국들은 이제 뭐냐면 지시를 했고, 그리고 몽골이 정복할 때 여러 정보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슬람 상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역할은 몽고군에 대해 군수 물자를 보급하고 적정에 척보 활동하고 외교사절 역할 등 다방면의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는 이슬람에 되게 간대해요. 다양한 종교에 간대하고. 그래서 몽골은 상당히 다양성이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나 뭐 기독교나 불교, 뭐 남아교, 상당한 다 받아들였어. 네,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 상당히 간대하다. 이거는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 기독교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기독교 뭐죠? 오직 뭐만 믿어야 돼? 예? 기독교만 믿어야 돼. 이단도 안 되죠. 그런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4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기획에 대항한 인물 2명을 써보고
그 가와 나에 들어갈 간청의 명을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지방행정구역의 영향을 말해보시오. 자, 쿠비라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형이었던 몽케가 죽고 나서 첫 번째 대입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언급한 처럼 누구죠? 아리부케라는 거죠. 자기 동생이었던 아리부케가 이제 대입을 했고, 또 두 번째 대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언급만 안 했지만, 그 하이두라는 사람이 있어. 하이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하이두가 대입했죠. 그래서 그 당시 차카타이 한국에서 하이두라는 사람이 대입을 했고, 그 나중에 이제 하이두와 이제 아리부케와 대입하는 과정에서 각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쿠비라니 종전에 그 칸을 한국들을 독립을 시켜줬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분열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가와 나에들만은 뭐냐? 자, 가는 민정을 담당하는 뭐죠? 중앙에서 민정을 담당하는 그 가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중서성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군정을 담당하는 추미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중서성, 추미런. 그래서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 받았다는 삼성 육부제도 있죠? 이런 것들을 그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자, 지방에서는 중서성의 출자 기간에서 뭘 뒀죠? 행중성성을 뒀어. 이걸 줄여서 행성이라고 하죠. 행성. 그 나중에 명청 시대 때 이 성의 기원이 되는 거죠. 성 이렇게. 그래서 이 원나라 간제를 명나라 그대로 이어받아요. 명나라는 원을 이어온 계승국가이기 때문에 원나라 간제를 초기 때는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주원장에 보니까 이게 원나라 간제가 황제 걸 너무 견제시키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중서성이나 뭐 그 행성이나는. 그래서 어떻게 초창기 때 다 폐지시켜 버린 거지. 육불 직가를 하고 재상을 폐지시키고. 그러니까 원나라 초기 때 그 명나라 초기 때 이제 원나라 제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한번 정비를 한 거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니은의 영향. 이게 이제 아까 얘기처럼 행성, 성의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민족별 차등의 대우 기준이 뭐며, 그 다음에 몽골 제국 기획의 역할을 써보시오. 그 니은의 구성민족들 세 가지를 써보시오. 원조 같은 경우에는 그 인민한 말도 좀 그런데 민족을 네 등급으로 구분했죠. 그래서 국적인 몽골족, 얘네는 군사 정치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생목이는 2등급이죠. 생목이는 이제 위그도 계통 애들, 서역 계통, 이슬람 상인들만인데, 생목은 왜 생목인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눈목자죠. 눈에 뭐가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 파란빛 눈, 그런 거 생목인이고, 이들은 이제 주로 행정, 조세 이런 것들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폐위 지배계층이 이제 한인. 요때 한인이라는 것은 강북에 살고 있는 한족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고려인이나 거란인, 여진족 다 한인에 포함되어 있어요, 범주에. 그 다음에 4등급은 남인. 남인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자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천대받았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4등급이 있는데 제일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어디예요? 남인들이죠. 거의 80% 차지하고, 제일 뭐냐면 문화적으로도 뭐냐면 제일 뛰어났던 그런 민족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차별받다 보니까 나중에 원 말기 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유명한 홍건적의 반란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뭐냐? 대정복 정쟁 시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 항복한 순서대로예요. 먼저 생목인 항복했고, 그 다음에 한인은 마지막 끝까지 계획했던 사람 누구야? 남인들이죠.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 생목인은 소수지만 거의 주몽골족들이 특수한 사회집단이 형성됐고, 군사, 행정, 그 다음에 뭐 재정 분야에 이제 중용이 됐고, 구성민족, 한인들은 그 거란인, 여진, 한인, 여기서는 중국인을 얘기하죠. 고려인, 그래서 등등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고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동서문화의 교류. 이 동서문화의 교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동양과 서양과 관련된 그 교류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주로 총길, 바닷길, 그 다음에 그 비단길, 사막길을 통해서,
어떻게 교류를 했냐, 교류 내용 같은 것들,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동서교육과 관련되어 그냥 간접적 접근 방법 있죠. 상호 관련성, 교환성, 이게 간접적 접근을 묶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동서교육의 큰 길이 세 가지가 있죠. 비단길, 바닷길, 그 다음에 초원길 이렇게 있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길이 어떤 길이에요? 초원길이죠. 제일 빠른 길이야. 근데 이 초원길을 이제 처음에는 그 서역 상인들이 같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통행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밑에서 좀 느리지만 뭘 만들었죠? 비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단길 또는 사막길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바닷길 같은 것들, 이렇게 세 개 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초원길을 이제 먼저 볼게요. 자, 초원길은 제일 북쪽에 있고, 북아시아 초원지대 통과하는 길이고, 제일 빠른 길이죠.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유목민족들이 개척한 길이야.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이제 개척한 길이고, 자, 교류 내용을 보면, 기원전 8세기 스키타의 청동기 문화, 5의 중국 침입, 그 다음에 이제 훈족의 서진, 훈족, 그래서 바투의 유럽 원종로를 사용했어요. 여기를, 그 다음에 루브르키라는 사람인데, 이 루브르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루이 9세 때 사절단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 루브르키가 이제 키치앙코 항구의 사라이를 거쳐갖고 칼라코놈에서 몽케칸을 만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길을 이제 이용했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근데 어떤 책에는 빗살무늬 토기 이동 경로 이렇게 있는데,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그 통론에 보면 시베리아 지역에서 건너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비판 많이 받고 있죠. 1920년대 일본인 학자들이 사용 가설인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아니,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렵 채직 민족들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강변이나 그 바닷가에 이게 모에 꽂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이거는 자연 발생 중 환경에 적응하는 데서 개별적으로 나타난 거, 우연찮게 맞아 떠진 것 뿐이지, 이게 이걸 가지고 무슨 그 전례관계나 이걸 빗사물 가지고 민족 관계를 설명하는 거는 지금은 약간 부정시되는 견해들이야. 그래서 그 한국사 통론에는 그거 설명하잖아요. 민무의 토기는 어떤 민족이고 이건 예전에 일본인 사학자들이 만든, 인류학자들이 만든 개념이고,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이걸 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참 답답해, 보면. 그래서 보면 상고사는 거의 이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일단 상고사는 안 나오는데, 그 비싼 무리토기, 지금 검증도 안 되고 있는 그 이론들은 좀, 제고하면서 읽으신 편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하여튼, 비단길을 볼게요, 비단길. 비단길은 책에서는 그 사막길이라고 하죠. 사막길. 그래갖고 이제 거기 길에 보면 이제 쭉 해갖고 제일 많이 이용했던 길인데 막대한 경제적 이동을 했던 거죠. 저 대상로, 그러니까 카라반이라고, 낙타를 이동해서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그 상행위 집단을 카라반이라는데 이들 많이 이용했고, 둥항, 탈인분지, 지중해 연안, 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그 길을 잠깐 제가 한번 상세히 이렇게 또 오려 붙였어. 제가. 자, 거기 길을 이제 쭉 보면 항아부터해서 이제 오로도스 지역이 보이시죠? 예. 이 오로도스 지역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한족과 유목민족의 쟁탈전을 가진 아주 요충지예요. 여기가 이제 초원의 어떤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로도스와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막남, 막북으로 나눠지죠. 북쪽은 막북, 그다음 막난 지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기대가서 장안 거쳐가지고 거기에 가면 그 길이 세 갈래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 나눠지는 길이 있죠. 탱상남로, 탱상북로, 서영남로 이 길이 있죠. 그 중심 지역이 어디예요? 그 나누는 기점이 둥항이죠. 실크로드 요충지가 둥항이에요. 그래서 둥항 석골 많이 나와 있죠. 교통 요충지고, 그래서 쭉 길을 가보면 이제 여러 호탄, 카슈카르, 박트리아, 그 다음에 샤마라카트, 탈레스 같은 여러 오아시스 도시 국가들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거기에 대원이라는 나라가 있죠. 대원. 대원. 여기에선, 여기에 뭐가 나와요? 한얼마라는 거 아시죠? 한얼마. 한얼마는 뭐예요? 땀이 피땀을 흐르는 말이야. 피에 땀을 흐른다 해갖고 한얼마라고 하는데, 하루에 천리를 가는 천리마라고 하거든요. 한얼마가. 그래서 여기 그 대왕국,
이 뭐냐면 그 생산지에. 그래서 나중에 한무제가 이강렬 시켜서 이 대왕국을 점령할 때 이 한월말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보면 대월지국 보이죠? 우리 친숙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탈라스 전투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 되게 중요한 도시죠. 사마르칸트는 동서교육의 중심지야. 그래서 사마르칸트가 그 또 어느 제국의 수도죠?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티무르 제국의 수도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중요한 도시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되게 이제 이 비단기라는 것은 이런 서양에 있는 여러 오아시스 국가들이 개척한 길들이에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발견된 거죠? 한무제에서 장건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개척한 건 아니에요, 장건이.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이걸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서방에 유입돼서 이제 했던 건 중국의 비단. 제일 많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비단기라고 하는데, 홍노족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아갖고 이제 서역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한무제가 서역 원정을 했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처럼 그 홍노족들의 그 경제적 뒷목을 그 경제적 그 목줄을 지기 위한 거야. 재기 위한 거죠. 그 외에 칠기, 뭐 해양 나침판, 제지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중동이나 서역에서 이제 도왔던 것은 뭐냐면 이제 헬레니즘 문화, 이란 문화, 불교. 이 불교는 이제 후한 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로마의 산호, 보석, 유리 제작 기술, 페르시아, 페르가나, 대만이 페르가나라고 하는데 한얼마, 그 다음 보석, 약재, 항로, 마늘깨, 호도, 호자 들어가면, 오랑캐 호자 들어가면 다 뭐예요, 이거는? 오랑캐 쪽에서 들어온 거야. 호접이라는 말 있죠, 호접. 호접 뭐, 의자. 지금 의자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원래 의자는 중국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나라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당나라까지 이제 뭘 앉았냐면, 앉아서 먹는 자식이었어. 고구려인들 뭐죠? 오히려 의자를 사용했죠. 그래서 당나라인들이 고구려 갔다가 이제 비웃고 어떻게 의자 같은 그냥 천박한 것들을 쓰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송나라 이후부터 거꾸로 됐죠? 의자는 누가 쓰는 거야, 이제? 의자는 중국인들이 쓰기에. 오랑캐 영역. 우리나라는 이제 뭐냐면, 자식으로 이렇게 갖고 앉아서 밥을 먹고 그러잖아요. 자식 생각하고. 그럼 뭐냐면, 밑에 뭐가 깔렸기 때문에, 온돌이 깔렸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되는데, 원래는 그 의자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중국에서 건너온 게 중국 자체가 아니라 오랑캐에서 건너온 거야. 몽골족, 뭐 돌골족들이 사용했던 그때 영향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마르코 폴로의 입국 경로로 사용했죠.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들어갈 때는 비단길로 이렇게 들어갔고, 유럽에 올 때는 뭘로 사용했어요? 바닷길 이용했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뭐냐면 해초. 해초는 인도의 바닷길로 입국해서 중국의 비단길로 귀국했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버폰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비단길로 입국해서 중국의 바닷길로 귀국했죠. 그래서 비단길, 바닷길 같이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군역 기출문제에 이게 나왔고요. 바닷길을 보죠. 해안 시크로드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주로 계절풍을 이용했죠. 계절풍을 이용한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항해를 했는데, 그래갖고 주로 계절풍을 이용했던 그 대항해는 뭘로 사용했죠? 범선. 범선은 뭐죠? 범선은? 이거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배죠. 그래서 대개 보면, 근거리 항해할 때는 노와 범선을 같이 사용해요. 노와 범선을. 그리고 전투선 같은 경우에는 범선만 있는 게 아니라 노선도 같이 있죠. 노도 같이 있죠. 속도를 높이려는 순간 속도를. 근데 먼 항해를 할 때는 노를 사용한다는 건 곧 죽음이야. 그거 어떻게 다 지어? 거기 태평양 뭐 저쪽 인도양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주로 그러다 보면 뭘 사용하죠? 범선을 많이 사용하죠. 범선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기원전 2세기 때 개척을 했고, 로마의 홍해 지역 이후에 번창했다. 홍해 지배 이후에 그래서 텔레스 전투에서 이제 그 이후에는 비단길이 바닷길로 주요 교통으로 번화됐고, 조선소 항해수의 발달되면 확대됐고, 그리스 로마인도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교조 내용을 보면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의 불교와 신도교가 동남아시아로 전파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 문화권이 형성이 되죠. 거기다 이슬람도 있는데 이슬람도 인도를 거쳐갖고 동남아시아에 전파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이슬람 전파 과정은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이 특징은 이스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은 되게 무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평화적인 목적에서 전파돼요. 그래서 경제 그 통상 과정에서 이스람 상인들하고 이제 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뭘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하겠죠? 이스람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파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진출하는데 이 바닷길 이용했죠. 송대 이후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단길 잘 이용을 못해요. 왜 이용 못할까요? 주변에 유명무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닷길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화의 대원정로, 그 다음에 마르코폴로 기국도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 후한 때 로마 사절단의 이동 경로를 사용했죠. 후한 때 그 기록에 보면요, 그 안돈이라는 사람이 있어. 안돈. 안돈이 그 뭐냐면 후한의 황제에게 물건을 갖다 바쳤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돈이 누구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안토니우스 피우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라는 기운도 그 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둘 견데 책에 보면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책에 따라서. 왜냐면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의 그 성이 이름이 마르크스 아울리누스이고 성이 뭐냐면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안토니우스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라는 건 성이야, 성. 그래서 오연제 보면 양자 세습이 되잖아요. 보통 양자 사갖고 이제 세습을, 그러니까 세습이라보다는 현재를 양자 삼아갖고 이제 자기한테 진을 물려주는데, 그때 양자를 삼을 때 안돈이라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라는 성을 줬어. 그래서 보통 오연제 공통적인 안돈이거든.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는 요거는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좀 반발이 많아요. 왜냐면 그 기록을 보니까 이 로마 사절단들이 갖다 바치는 그 물건들 보면 향로라든지 상아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바치거든. 근데 향로나 상아는 엄밀히 말해서 로마의 특산물이 아니죠. 어느 거 동남아시아 쪽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인도상인들이 로마 황제 팔아가지고 갖다 바친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명청시대 때 선교사들 입국 경로, 특히 예수의 선교사들이 입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건데, 마테오 니치가 바닷길로 들어와서 중국에 들어왔죠. 그럼 마테오 니치는 유럽에 어떻게 갔을까요? 안 갔죠? 거기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류 내용들, 바닷길의 교류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3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 원나라 때 그 제일 동서문학이 이제 교류가 활발했는데 그 왜 이렇게 원나라 때 뭐냐면 널리 그 활발했냐?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일단은 이제 이게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강대한 제국의 성립으로해서 동서교토의 방해가 제거됐고 교역로가 개척됐고, 그다음 원나라는 타문화에 사이에서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역참제, 예전에도 이제 또 16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역참제는 이제 그 언제 정비됐다고 했어요? 쿠비나이 칸 때 정비됐다고 했죠. 그 역참은 그게 육참과 수참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교통과 통신을 신속 전달하고, 그래서 또 잠치라고 부르죠. 거기에 보면 역마, 숭식, 식량을 같이. 그러니까 역에는 그 역과 참이 나왔는데 역에는 뭐가 있어요? 말이 있고, 그냥 참에는 뭐가 있죠? 숙식 제공이 있어. 그래서 여행자라든지 그다음 공문서 전달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이제 뭐냐면 재워주고 그런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말을 빌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패자라는 패가 필요해. 패에 거기 말을 몇 개 빌릴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마패 있죠? 마패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가 이제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고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육사를 요구했거든요. 육사.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참제를 개설하자. 개설해라. 근데 역참제라는 것은 이제 그 몽고제 그 고려에서도 독자적 역참이 있었어요. 근데 요때 역참이라는 건 뭐 어떤 역참이죠? 몽골식 역참이야. 그래서 몽골식 역참을 만들어야지만 서로 연결이 잘 되잖아. 그래서 고려가 이제 이리저리 핑계다가 안 만들려다 결국 만들었어, 나중에. 이것이 조선까지 연결된 거죠. 조선의 역참제도는 몽골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 제국은 이제 강대한 제국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육로뿐만 아니라 해도도 많이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시박사를 설치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남방 지역에 이제 시박사를 설치를 했고, 강주와 청주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거주지가 만들어졌죠. 번방이라는. 당나라도 만들었지만 그 원나라 때도 번방이라는 외국인 거주지를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시박사는 예전에 만들었고, 이 시박사 언제부터 만들어졌다고 했죠? 당나라, 송나라, 원, 명까지 가죠. 당송, 원, 원, 명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우대 정책들 이제 좀 보면요. 이 당시 이제 생목인을 우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인들 활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몽골 군대한테 까이고 나서 몽골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몽골이 언제 또 쳐들어온가, 그리고 이제 또 몽골 내정도 이제 보고, 그리고 몽골인들을 또 개종시켜갖고 우리 지금 친화적 만들자 해갖고 또 교황도 파견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을 파견했는데, 대표적인 이제 사람은 이탈리아의 몬테코르니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이제 교황의 명을 받고 동방포교의 임무를 띠고 베이징에 도착하죠. 그리고 신약성서를 몽골로 번역하고 북경에 그 교회를 설립하고 했고요. 요때 이제 설립된 교회는 종전의 네스토리스교가 아니죠. 이건 뭐죠? 정통 카톨릭이야. 네, 카톨릭이 원나라 때 돈 거예요. 정통 카톨릭이.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가 있는데, 마르코 폴로는 이제 아버지에 따라서 대도 방문하고 코펜하겐 때 또 그 원의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책을 썼죠. 그 동방경문록이라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은 동방경문록이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은 세계의 저술, 그러니까 세계 서술이라는 책인데, 동방경문록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 그래갖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동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을 빼고 그 당시 모든 알려진 세계를 다 포괄하고 있고, 이 동방경문은 나중에 일본인이 갖다 바친 거고, 쓴 거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말년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이탈리아 돌아가서 이제 전쟁 포로가 되는데 감옥소에서 이 책을 썼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보고 들은 것들 다 적어 놓은 건데, 허풍이 되게 많아요. 이 동방은. 그래서 사실과 판타지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나중에 그 유럽인들이 동양에 대해 판타지를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지방고단나는 뭐예요? 은과 금이 많다. 그럼 지방고에 가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지리상의 발견에 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동시대인이 또 누구냐면 이분 바투타 있죠? 3대역 주유기. 이분 바투타 3대역 주유기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썼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이분 바투타요. 그리고 이분 바투타와 그 다음에 동방경를 비교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역조론 문제 나왔죠.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분 바투타 모로코의 3대역 주유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봤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보면 르브르크라는 사람이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초원기에 따라서 그 당시 루이 9세가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라피네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카라피네는 우리가 타타르라고 부르는 몽골인의 역사를 서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제7차 십자군을 구성했던 교황 이누케티우스 4세가 몽골족들 유럽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계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대응 등 여러 목적으로 몽골 제국의 사절단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고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정세 탐색을 하려고 이제 파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당시 이제 프란체스코의 이제 수호원이었던 프라노 카르피노가 우리가 타타르는 부르는 몽골의 역사를 보고 들은 것들을 적어 놓은 것도 이거예요. 예.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290페이지 펴보세요. 290페이지. 290페이지 42번 문제 볼게요. 42번. 자, 42번 보면 가와 나에 들어갈 책을 써보고 계획의 몽골 사격단으로 갔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인물이 몽골로 갔던 길을 말해보고, 자, 나의 사유 가치를 서술해보시오. 자, 카톨릭 신부 프란체스코 수도에 속했던 카톨릭 신부였던 포르나 카르피네가 교황의 명을 받고 몽골 제국을 방문한 후에 가라는 책을 썼죠. 요게 이제 가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타타르인이라고 부르는 몽골인의 역사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루브르크의 여행기. 그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알면 되니까. 예. 자, 그러면 니은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어떤 길로 갔어? 총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이탈리아 출신이었던 프란체스코의 수도사인 카르피니가 교황 이노테스 4세의 명을 받고 몽골에게 기독교 개정을 권유하고 내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제 그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누브르크의 여행기 사회적 가치는 그 당시 카르피니의 여행기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13세기 중앙아시아의 및 몽골 공원의 사전과 그 다음에 이제 지리, 풍습, 언어 같은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43번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몽골 제국은 다양성을 강조, 개방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들을 이제 수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수용한 종교들을 보면 티베트 불교, 남아교, 남아교는 그 원나라 왕실에 확산됐죠. 근데 주의할 것은 그 남아교는 그냥 원나라 황실들만 믿었던 거야. 몽골족들 전반적으로 믿었던 게 아니고 국교화된 게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제 몽골 전반적으로 믿기 시작한 건 언제 때다? 16세기 이후 때부터 이거는요. 그다음 불교, 도교, 이슬람교, 네스토페라스, 기독교, 로마 카톨릭 모두 보호를 받았죠. 자, 그러면 기읒과 니은을 이제 뭐라고 부르죠? 이슬람교는 해교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경교,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가 뭐라고 했죠? 대진국이라고 했죠? 대진교 이렇게 불렸고요. 대진교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 그 로마군이 왜 원나라 카톨릭에 전파하려고 했을까요? 기독교를 개종을 권하고 그 내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몽골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카톨릭 개종하면 우리가 좀 쉽게 조종할 것이다. 근데 실제 믿었던 사람 별로 없어요, 카톨릭은. 예. 그래서 그 당시 카톨릭은 널리 전파되지 못했고 그냥 소개 정도, 약간 그 교회 정도 한두 개. 근데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냐면 명청 시대 넘어가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전파했던 거고. 예. 근데 지금도 잘 안 믿어. 그 중국인들은 기독교 잘 안 믿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맨날 그 교회에서 주여 따지잖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좀 현세적인지 몰라도 그 종교에 미치진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얘네들이. 되게 돈을 밝히잖아. 돈을 숭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읒의 역법을 이제 받은 것은 뭐냐. 역법은 이제 만년론, 해외적,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자마올 때 만년론이나 해외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명태주의 정치제도의 정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올해 시험 문제 나왔고, 예. 제가 오늘 그 작년에 이거 떼어 맞힌 문제거든요. 냈는데 우연찮게 맞췄어. 예. 근데 제가 이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기출에서 주제별로 계속 뽑아보면 그 중에 하나 걸리더라고. 확률의 문제인 거죠. 예. 자, 뭐 그런 거 가지고 맞췄다고 자랑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 자, 그럼 명을 좀 보면요. 명은 그 특징은 중국 역사상 최초 강남에서 일어난 왕조죠. 그래서 최초 강남에 일어나고 천하 통일을 했던 왕조고, 주원장은 또 이 사람의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농민 출신이면서 황제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민 출신 황제까지 올라갔던 입지전전하는 인물이 두 명 있죠. 누가의 유방하고 이 그 주원장, 이 두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부터의 특징이 뭐냐면 일제 1호제라는 걸 사용해요. 명나라 일제 1호제는 뭐냐? 자, 우리가 태종, 회종, 인종, 선종, 뭐 영종, 대종 이런 것도 있죠. 그건 뭐라고 해요? 묘호라고 하죠. 태모에 붙이는 그거를 묘호라고 하잖아요. 시호하고 모는 다른 거 아시죠? 예. 그게 이제 당나라 때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당까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묘호를 얘기하는데, 명청시대 때는 묘호도 얘기하지만 주로 뭐예요? 묘호보다는 되게 일제일호제니까 해서 연호를 하나만 쓰죠. 예를 들어 홍무제의 연호는 뭐죠? 홍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숭정제의 연호는 뭐야? 숭정이죠. 강희제의 연호는 강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려. 그래서 묘를 안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명나라 같은 영종인데, 영종은 그냥 영종이라 불려요.
왜냐면 영종은 연호를 2개 썼어. 예외적으로. 정통하고 천순한 연호를 썼거든요. 왜 2개 썼는지 그거 아시죠? 영종은 동중에 토목본에 변해갖고 잡혀갔다가 자기 동생이었던 대종 경태제가 잠깐 집권했다가 탈문의 변호를 통해서 자기 동생 패하고 다시 또 복귀한 황제야. 그러니까 연호가 딱 2개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영종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명나라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명나라 황제들은 별로 그렇게 뛰어난 황제들이 없어요. 초창기 때 제하고. 그래서 홍무제, 영락제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약간 좀 뛰어났던 황제가 이제 홍치제 정도. 이런 황제들이고, 그 다음에 문호 황제도 더 많았죠? 대표적인 황제가 이제 무종 같은 황제, 이 사람은 정독제인데, 이건 이 사람은 한간에 놀아났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됐던 황제가 누구예요? 신종이죠? 만력제. 그 임진왜란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무능했어, 신종이. 신종이 제일 무능했는데, 명나라의 불행이 뭔지 아냐면, 제일 무능한 황제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거의 40년 동안 집권을 했거든. 잠깐 10년 동안 장거정의 집권 기간이 빼고는 진짜 개판 쳤죠, 그래서 이때 강세, 상세 지우고 이 사람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죽은 후에 무덤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무덤을 조성하자. 그래서 명가면 명사 13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무덤이 정릉이 있어요. 신종 무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있고, 마지막 황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있는 사람이 순정제. 예, 순정제. 이 사람은 좀 똘깃똘깃 했는데, 이 사람이 어차피 이제 해봤자, 이미 명나라 길로 갔죠? 이자성의 난에 일어나서, 이자성의 공격을 받고, 작은 경산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산에 올라가서 자살했던 인물. 예, 순정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편하게 무능한 황제들이 많기 때문에, 홍무제와 영락제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무능한 황제가 많기 때문에 누가 바로가 많았다? 한간들의 바로가 많아요. 한간들이. 근데 이제 다행히도 홍무제가 아주 기틀을 딱 잡아놨기 때문에 군사권이나 이런 것도 다 중앙집권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 한간들이 바로 했다고 해도 이 한간들이 이제 자기가 총애했던 황제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 수청을 당해. 다음 황제. 그래갖고 이제 황제를 바꿔칠 정도로 힘은 강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명태조의 정책을 볼게요. 주원장. 주원장. 자, 주원장은 이제 어떤 출신이죠? 홍건적 출신이야, 이 사람은. 홍건적인데, 홍건적은 이제 어디에 일어났어? 강남을 중심에서 일어났죠? 왜 일어났어, 이 홍건적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일단, 첫 번째, 민족적인 거죠. 왜냐면 이제 강남인들이, 차별받았잖아. 거기에다 또 강남은 또 지주존호 간의 계층 간의 대립이 많았죠. 민족 간의 대립이나 계층 간의 대립 등 중층적인 대립 관계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강남에 일어나서 이제 홍건적을 비롯한 여러 농민발레의 특징은 뭐냐면 반원적이고 반지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건적 초창기 때 한삼동과 유구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해갖고 일으켰죠. 미륵불 한세를 내세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반원, 반지주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홍건적의 한 지파가 뭐냐면 각자흥이라는 세력도 있어요. 각자흥. 각자흥인데, 이 각자흥이 이제 원래 이제 주원장이 각자흥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들어갔는데, 이 각자흥이 이제 딸이 한 명 있었어. 전해지는 말이 야사에 의하면 되게 못생겼다고 그래요. 예. 근데 보통 남자들은 이제 피했을 텐데, 저도 피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안면 깔고, 각자흥의 딸하고 결혼한 거야. 그래가지고, 각자흥의 딸에 결혼하고 나서 각자흥이 죽고 나서 그 부대를 인수했다. 그런 설도 있고, 아니나 그냥 각자흥에 있다가 그냥 독립해갖고 새로 만들었다는데, 하여튼, 각자흥 세력에서 독립을 해갖고 독자적 세력을 만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초창기 때 농민이기 때문에 반지주적인 특징들을 내세웠죠. 근데 이제 세력 확장시키려면 돈도 필요하고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반지주 입장은 잠시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통일하고 나서 강남 지주 계층들은 이제 협력을 받고 나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강남을 통일하고 결국엔 원을 몰아내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출신 자체가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지주에 대한 분노가 많아. 악감정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4번에 거쳐서 숙청 작업을 할 때 주로 숙청 대상이 누구겠어요? 강남 지주들이야. 그래서 강남 지주의 땅을 다 뺏어다가 농민들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자기 고향으로 3인 정책을 해. 왜냐면 반란을 못 일으키고 불편 못하게. 그리고 이 사람은 농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농촌 스스로 항촌 자체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보면 이제 또 항촌 자치기가 잘 됐잖아. 전환시대 초기 때. 그 사회를 꿈꾸면서 뭘 만드냐면 이갑제라는 조직을 만들죠. 물론 이제 나중에 붕괴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좀 약간 친농민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상 이 사람을 되게 욕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욕한 사람들 보면 되게 그 출신이 뭐냐면 간료, 지주 이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았던 사람 누구냐면 되게 그 농민들이 많아요. 농민들이 이제 여러 혜택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농민들은 역사의 주체가 아니었죠. 기록의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욕을 받는 사람, 욕을 얻어먹는 사람은 왜 욕을 얻어먹는가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지금 문재인도 되게 욕 얻어먹잖아요. 노무현도 욕 얻어먹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 그 누구냐면 가진 자들 뭐냐면 그것들 뺏어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니까 지금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권력을 통해 언론 권력 욕을 먹는 건데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면 그래서 저는 명태조가 꼭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캐릭터가 뭐냐면 독특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많은데 욕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 존재감이 너무 많으니까 강하니까. 자, 하여튼 명태조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정치의 목적을. 자, 일단은 이제 정치의 목적은 유목민족의 문화 유풍을 일수하고 한민족 문화를 보호하고요. 농촌 사회를 제고하고 황제 전제권을 강화하는데 자, 여기를 이제 이걸 유목민족의 문화 유풍을 일수하고 한민족에 부응하는 거.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하죠? 복구주의라고 해요. 왜? 100년 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몽골족들의 지배를 받았대. 오히려 35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뭐 외생 문화 척결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죠. 근데 몽골족들의 문화를 척벌하자.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럼 그때 복구의 대상은 주로 어딜까요? 복구의 대상. 주로 딱 보니까 그 통치 시스템이나 보면 송나라가 주로 복구의 대상이야. 딱 보면 알아. 거기 그 주원장의 예전에도 했지만 주원장의 통치제도고 송나라 그 태조의 통치제도 조광의 통치제가 비슷하죠? 비슷하잖아. 권력을 분산시켜서 어디에 집중시킨 거? 황제권에 집중시키는 거. 이게 이제 방향이 비슷하고, 물론 이갑제 같은 게 이제 전환시대 때 그 모습을 이제 하지만 되게 이제 송을 복구시키는 그런 복구주의 정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복구 정치는 몽골 제국의 풍습을 제고하고, 그 당시 몽골족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중국의 정통제도가 몰락을 했다. 몽골의 병발, 호복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당송의 중국제도, 그러니까 송나라 제도를 이제, 복귀시키려는 그런 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좀 적으세요. 여기 복구주의 정책을, 거기가 세계문화사라는 책에 나와있거든요. 일단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일단 당대 율령을 발전시켜서 대명률과 대명령을 제정했어요. 당대 율령을 발전시켜갖고, 그 대명률과 대명령을 제정했는데, 명령이라는 건 헌법이고, 명령은 뭐예요? 민법이죠. 그래서 이제 황제 독재체를 강화시키는데, 우리나라도 조선에 큰 영향을 미쳤죠? 조선인의 그 형법은 뭐예요? 대명률이야, 기본적으로. 건국대전 형제라는 것도 그 독자적인 헌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명률을 한국적 현실에 자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나온 거죠. 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주작을 간악화시켰다. 주작을 간악화시켰다. 주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위사상을 강조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주의학과서 원나라 때도 간악화됐어. 근데 원나라 때 간악화된 거는 주작이 아니라 어미는 성리학 중에 뭐다? 허영학파의 성리학이에요. 이거는요. 후미나이칸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체형에서 과거제도를 부활하고, 그러니까 유능한 관료 양성과 지식복을 위해서 중앙의 국자관과 지방제도 각종 학교를 세우죠. 이것도 복구주의야. 그래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서로 연결시켰죠. 이거는 왕왕성의 신법하고 연결돼. 태학상사법 있죠? 기억나시죠? 그걸 연결. 우리나라도 이 명나라를 모델로 해갖고, 조선 초기 때는 학교제도하고 과거제도를 연계시키려고 했어. 근데 이게 제대로 됐어, 안 됐어요? 예전에 말처럼 제대로 안 됐죠, 이게. 흐지부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주의학은 과거제도 부활됐다는 그러면 원나라 때는 과거제도가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원나라 때도 그 과거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쿠비나이칸의 아니 누구야? 쿠비나이 아니라 충성왕의 건의를 받아갖고 과거제도를 이제 실시를 했어요. 원나 때도 그 교과서 나와있지만 그렇지만 과거제도의 실시 빈도가 뭐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거기 합격해봤자 지방 수련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민족별 커터제를 실시했어. 그러니까 각 민족 4등급 나눈다 했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참 평등한 것 같죠? 근데 평등하지 않아 전혀. 왜냐면 한족은 남이는 전체 인구의 80%인데 그 국족이나 위구르족 저희 생목에는 각각 2%야. 그러면 2%에서 이제 뭐냐면 그 선발되는 거야. 80% 선발되는 거야. 당연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면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적으세요. 그 복고주의 정책. 자, 유교의 윤리 덕목 기초인 유교 6가지 그 유교를 반포해서 유교를 반포해서 그 백성을 교화했다. 유예요. 유기요. 자, 그 유교의 내용을 보면 지금도 이제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 때 이제 세계 선생님이 꼭 이거 애워두다 하면서 이제 얘기해 줬는데 자, 부모에게 효도하라. 영장자를 공경하라. 향리를 화목을 하게라. 자손에게 교훈해라. 각각의 삶의 이치에 만족해라.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지 마라. 좋은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쓰라고 나오진 않고 유교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복고주의 정책 이단으로서 이제 했다라는 것만. 자, 그러면 이제 통치체제를 보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제 중앙간제, 지방간제 통치체제니까. 자,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뭐와 비슷하다? 송나라의 어떤 제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을 시켜. 그리고 그 분산된 권력을 거의 어디에 집중시킨다? 항제권에 직속을 시키는 게 특징인데, 자, 중앙간제를 보면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항제권에 직속을 시키고 중서성을 약화시키고 나중에 폐지시키죠. 예. 왜냐하면 중서성이 이제 어디에 간제를 영향받았다고 했죠? 원나라 간제를 영향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 중서성 안에 이제 그 항제권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폐지시키고 육부를 항제 직속을 시켜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가정을 보면 홍목 9년에 중앙에 중서서 설치된 평장 정사와 참지 정사를 폐하고 이듬해 통정 사사들 따로 설치해서 내 장법을 중서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전담하는 그런 체제를 하고 결국에는 중서성 기능을 약화시키고 황제를 강화하다가 다시 중서성 자체도 폐지시켰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재상제도 또한 폐지시키죠. 재상제 오늘날만 국무총리 안 두는 거야 총리들. 그리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데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호용의 난과 남옥의 난이죠. 예.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호용과 난이죠. 이 호용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기 고향 출신이에요. 그 건국 공신이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뭐냐면 상당히 사이가 좋았어. 근데 이 사람이 재상직에 올라가면서 밑에 있는 자기 사람들 다 채우고 세력을 확대하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세력 확대하니까 주원장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빌미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몽골족과 연계돼 있다. 외족과 연계돼 있다. 하면서 호용을 죽여버린 거야. 근데 호용만 죽인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우린 3족을 면하죠. 얘는 몇 족까지 면해? 9족을 면해. 그래서 자기 인가 친척 외에도 그 연계된 일가 친척까지 다 죽여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관련된 1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해요. 15,000명을. 수척을 다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옥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만한 인원을 죽이고. 그리고 요 호용과 남옥과 또 연계돼가지고 두 번 더 옥살 쳐. 그래서 총 내가 보니까 10만 명 죽였나? 중국에서 10만 명은 건단히 죽이고, 지금도 많이 죽이잖아, 중국 애들이. 툭 하면 죽이고. 하루에 1년에 사형수가 5천 명? 요 정도 이제 죽인다 하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많이 죽였는데, 중국 역사상 이게 대단히 아주 희귀한 거. 물론 이제 중국의 역사 보면 토사구팽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집권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건국공신을 다 제거하는 거는 일종의 수순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너무 심했어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 죽였고, 그 다음에 문자의 옥이라고 해서 저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론 문자 옥이 청나라도 있었지만 명나라도 있었어, 초창기 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강자, 적자, 이런 말이잖아. 그리고 비슷한 글자도 발음하는 그 이유 알죠? 자기가 홍건적 출신이고, 중 출신이야,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이 탄생됐다고 했죠? 팔고문이 탄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였는데 왜 이렇게 죽였냐? 일단 항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냐, 자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빨리. 그러니까 그 손자가 그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건무제가 됐던 사람인데, 이 어린 손자를 위해서 미리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때 강남의 그 지주들 집단들이 많이 수청당했어요. 예, 그 토지를 뺏어다가 또 농민들이 나눠주고 이런 정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도독부를 폐지하고 군사권을 5개나 5도독부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왜 5개나 나눴겠어요? 당연히 한 사람이 군사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나눠가지고 황제에게 직속시키는 그런 제도를 뒀고, 그 다음 위소제를 뒀죠. 그래서 그 위소제는 이제 뭐냐면 위와 소는 직업군이에요. 둔전민들을 이제 그리고 위와 소를 둬갖고 변경지역에 이제 관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사들 피저 도차로 금이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지방 통치제도 같은 게 보면 초창기 때는 이제 원나라 간제에 영향받아서 행중성을 뒀죠. 그러다가 이걸 폐지시키고 성을 설치했는데, 이 송나라 마찬가지로 성에 총괄하는 그 도지사 이런 사람들 안 둔 거야. 나눴죠. 그래갖고 그 행정, 군사, 감찰 넣었어. 그래서 송나라 사사처럼. 그래서 행정은 포종사, 그 기관은 승정 포종사사, 그 다음에 그 군사는 도지사, 그리고 기관은 도지사사, 그 다음에 감찰은 안차사, 그 기관은 제영 안차사사, 이런 걸 둬서 천자에 직속했다.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성의 하부 조직으로는 주현을 두고, 그 다음 보조 기관은 이갑제를 뒀죠. 이갑제는 그 지방행정 조직인데 마을 자치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간이 없이 마을 항민이 자치적으로 조직한다. 왜냐면 이거는 그 전환시대 때 그 항총 자치를 본딴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농민 출신이었던 주원장은 간의 간섭 없이 그냥 농민 수소, 항총민 수소 하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뭐 치안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이걸 이감역이라고 하죠. 이감역. 그래서 역은 명나라 그때 역은 두 가지가 있죠. 자벽하고 이감역. 그 이감역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담당하겠다. 그 다음에 봉건 정책을 실시했죠.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중앙 집권을 하면서도 또 이상하게 봉건 정책이라는 이율 배반 좀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지방에 분봉을 해요. 똑같은 이유예요. 왜? 몽골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권을 이제 물론 이제 그 완전히 군사권을 준 건 아니고 일부만 줬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항제권을 강화시킨 장면이 있다. 왜냐면 그 자기 일가 친속들을 일종의 울타리로 만들어갖고 위기 시에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종신하는 것도 양면에 양나라 칼날 가지고 있죠. 양면에 칼날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한쪽에는 이 보호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칼이 자기 목을 찢을 수 있지, 항제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당시 건무제가 즉위하고 나서 이 종실들에게 줬던 그 자기 그 삼촌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권을 다 해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그 정난의 변이죠. 정난의 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는 어린동책을 만들었다. 어린동책을 이제 작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만드는데, 왜 어린도책이냐? 자, 마치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어린도책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토지가 이렇게 지금처럼 경지정리가 잘 된 게 아니라 꼬불꼬불했어. 막 모양이. 그래서 이제 비늘처럼 이렇게 그걸 다 그리다 보니까 어린도책 이런 말이 있고, 자, 부영왕책이라는 것은 노란색 거포질 썼다 해가지고 호적대장 부영왕책이 됐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 그 외에도 이제 수리사업과 제방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양정사 같은 걸 설치하고, 그래서 항아와 양자강 치수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해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쭉 가는데, 예전에 공군력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폐쇄적인 국가예요. 그래갖고 어디무역에는 조공무역만 하겠어. 조공무역. 예. 그래갖고 이제 대해무역을 철저하게 공무역 중심, 조공무역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개인의 사무역 활동을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락제도 이걸 계승했죠. 정예 대원 정도 엄밀하면 이거 공무역이에요. 조공채권 관계를 했고, 명나라 중기 때 이게 하다가 명나라 중기 때까지는 이게 엄격하게다. 명나라 중기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이제 명나라 중기 때 후기 외구가 등장하죠.
후기 외구가 왜 등장했던 거는 일본인들이 온 것도 있지만 중국인들이 밀무역을 막 단속하니까 중국 상인들이 이제 장사하다가 이제 군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혼도시 타고 일본인처럼 행동하고 주변 약탈한 거야. 그래서 이제 후기 외구의 한 원인이 됐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왜 그 대해물을 이렇게 통제를 했냐? 왜냐면 국내 반명 세력들과 그 다음에 외부 세력들의 결합을 경계하기 위해서 통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공무역 중심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 가만무역을 했다. 이때 일본은 무슨 막부였죠? 그 당시 무슨 마치 막부였죠? 가만무역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 가만무역을 왜 했냐? 이거는 정기 외구가 많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정기 외구를 이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홍모제가 일본에 사절단 보내고 무마치막부에 그래서 요시미스하고 이제 교섭을 해가지고 뭐냐면 했던 것이 가만무역이에요. 예, 가만무역. 그래서 가마비라는 것은 그 당시 명나라가 그 발행했던 무역 허가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을 이렇게 해갖고 작성해갖고 잘라가지고 맞추면 딱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가방무역인데 되게 이게 일본 간의 무역만 한 게 아니라 가밥은 그 당시 뭐 일본도 하고 여진족도 하고 루크도 하고 그랬어.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이 가밥은 안 했어. 가방무역 특혜 준 거야. 우리나라는 조선만은.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관련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죠.